욕설이나 비방을 삼가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집이 시간이 조금 한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 채팅방에 나온 내용은 이 두 감독님한테 다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비행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비평과 함께하는 독립영화 정기 상영회고요. 인디포럼 영화제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스페이스랑 같이요. 근데 여기서 2017년에 잠깐 이제 원래 비행이 중단되었다가 부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상영했던 것이 초행이라는 조연철 배우님의 주연인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5년 뒤에 이제 다시 여기 오시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배우가 아니라 연출자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두 감독님, 조연철 감독님과 이태원 감독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집이는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내용 한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두 감독님께서도 관객분들한테 뭔가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질문을 주시면 관객분들께서 여기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같이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포럼은 포럼인 만큼 아무래도 의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 부스럭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박동수 평론가님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이 좀 영화 뒤에 있어서 되게 좋은 입문 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는 동안 그리고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그 감독님의 소개 같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 분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가 좀 같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좀 공동 연출이라든지 협업을 자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티빙에서 만들었던 메이킹 작품으로는 자세히 소개가 되지 않아서요. 한번 여기서는 조금 더 재미있는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두 감독님의 조연철 감독님, 이태원 감독님 각각 질문을 한번 받아서 소개를 시작해 주실까요? 질문을 받아요, 제가? 두 분이 어떻게 협업을 시작하셨는지. 협업을 시작한 거. 현철이를 처음 만난 게 2006년 2월쯤에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박정민이랑 이제 현철이가 같이 돌아다녔었는데 그 풍경을 보니까 둘이 배우를 할 만하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현철이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였죠? 정확하게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냐, 그리고 어떻게 공동 연출을 하셨냐. 학교 때 이제 만났고 학교 이후에 이제 한 번씩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였고 현철이가 저한테 여러 가지 제가 어려울 때 도움도 많이 주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연락이 와서 같이 공동 연출을 했습니다. 조연철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이태원 감독님을 만나셨는지. 그게 OT 때였나요? OT 때 정민이 레게 머리 했을 때? 그쵸. 정민이 레게 머리 했었어요? 네. 정민이가 레게 머리인가? 정민이가 레게 머리, 진수가 레게 머리. 진수가 앞으로, 정민이가 레게 머리. 모르는 사람 이름을 정민 배우님께 대신 사과를. 네. 그랬고 정민이는 갔죠. 과대 했었죠. 총무였나요? 과대였죠. 정민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혜연이 원래 그렇게 학기 초에 막 친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워낙에 혼자 다녀가지고 정민이만 이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저는 거의 혼자 다녔는데 정민이가 간 다음에 그 군대를 간 다음에 이제 제가 주름 잡기 시작했죠. 그쵸? 정민이가 정민이
먼저 보내버리고 제가 이제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열심히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태연이 형이랑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좀 혼자 다니고 싶어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와중에도 같이 연출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인상 혹은 확신을 주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태양 감독님의 작품을 보시고 아 이분은 네. 정말 나랑 맞을 것 같다. 로보트가 언제였어요? 로보트가 로보트. 2006년입니다. 뭐 어떻게 하세요? 로보트에 제가 처음 나왔나요? 그 전에도 그 전에도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이렇게 너무 옛날이라서. 2005년도에 토마토라는 작품을 하셨었는데 이태양 감독님께서 혹시 거기에 나오셨나요? 그거는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고요. 네. 2006년에 이제 박스라는 작품을 찍으면서 현철이가 연기를 하고 싶다고 들은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제안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둘 다 낯을 많이 가려서 단둘이 있을 때 제가 제안을 하기도 어렵고 현철이도 저한테 말하기도 어려워하는 스타일이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는 미스테리인데 처음에 연기를 하는 제 영화에서 연기를 하는 걸 보고 너무 연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정민이도 잘하고 현철도 잘하는데 이게 둘의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INFP적인 그런 거는 현철이가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리고 어쩐지 저랑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를 썼을 때 거기서 보여지는 캐릭터가 현철이의 원래 성격하고 좀 비슷하다고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됐고 현철이 이제 연출하는 것들을 보고 나니까 연출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 차차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네, 태양 감독님의 로보트라는 작품이 있고 현철 감독님한테는 또 로보트 리바이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원작이 이태양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분은 뭔가 좀 직관적으로 맞아 떨어져서 사실 진짜 친한 친구들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영혼의 듀오가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차차 관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드려드릴게요. 이미 너무 많이 질문이 올라와서 뭐부터 볼지가 좀 고민이 되는데 자, 영화의 내용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이태양 감독님께서 조연철 역할이 악역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세용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다른 전화 받지 말라고 조언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관객들이 앞에서부터 따라가는 관객들의 입장에서 악역이라고 설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세영이 바라볼 때 이 현철은 악역이죠, 구조상. 그런데 이제 크게는 이 영화가 다 끝나고 날 때는 현철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세영의 세계가 악역이라기보다는 지금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연기적으로 약간 신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구분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적으로는 악역으로 출발하지만 이 악역이 전체 구조에서는 악역인가? 자, 그러면 그 캐릭터를 연기해주신 조연철 배우님께서 자기는 어떤 시점을 갖고 있었고 어떤 입장에서 하셨는지 연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 알고 있는 신 같은 존재였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다 안다라는 게 저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냥 보통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저희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 만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공포로 다가와서 그게 선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초월적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같이 연기하셨던 천우희 배우님과도 뭔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극중 현철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것까지 천우희 배우님한테 세용을 연기하는 입장한테 공유를 하셨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세영을 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질문을 좀 골라서 지금 너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친척형님 생각에 산 향의 두드러기가 난 일이나 동화 테이프를 받은 일처럼 우연이라고 믿기 힘든 일이 두 분한테 최근에 있으셨다면 듣고 싶습니다. 네. 최근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만드시면서 있었던 사실은 부스러기 이 영화 상영 이후에도 뭔가 일어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상영 중에 발생한 우연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상영 중에 발생한 연을 파악하기엔 아직 좀 힘든 것 같고. 근데 뭐에 이렇게 꽂혀서 뭐를 계속 쓰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다 정해져 있나 싶을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죠. 뭐 편집 중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제가 사실 몇 달 전에 상을 받으면서 할머니가 거기 있다고 말한 것도 사실 이 맥락에서 출발을 해요. 제가 괜히 아무런 그 이벤트 없이 그렇게 느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사실 저희 집 그 시골집에 스태프들이 자주 묵었는데 저희 연출부도 많이 자고 부스러기 찍으면서 잤었죠. 숙박을 했었는데 거기서만 자면 하여튼간에 사람들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와요. 실제로 거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장소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거 부스러기 찍고 나서 한 4월인가 할머니가 저희 그 시골집에서 잔치를 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입고 있는 저고리가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빨간색인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색깔을 너무 선명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시골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날 이제 고모한테 제가 내가 여기 할머니가 있는 것 같다. 꿈에 자꾸 나온다. 사람들 꿈에도 나오고 우리 얼마 전에 나도 꿈을 꿨다. 잔치를 하고 있는. 근데 할머니가 저고리를 입고 있는 그 색깔 이 설명을 제가 고모한테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창밖에 마당을 보는데 그 연산홍이라고 철쭉 중에 색깔이 엄청 고운 애가 있어요. 걔를 보는데 딱 저 색깔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색깔이다 고모한테 할머니가 입었던 저고리가 저 색깔이다 했는데 고모가 엄청 놀라면서 아빠가 오늘 하루 종일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와중에 일어나서 저 꽃이
색깔이 쟤만 특이하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여기 어딘가에도 할머니가 좀 계실 수 있겠네요. 여기 돌아가셔서 이렇게 관객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할머니가 네. 꿈에 등장하셨다. 그분이 빨간 저고리를 입고 계시다 하면은 여기서 같이 동행을 하신 걸로, 같은 영화를 보신 걸로 알겠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철 감독님께서 코멘터리 영상에서도 갖고 오신 수첩을, 요 수첩을 갖고 계셨는데 이 수첩에는 어떤 메모가 있나요? 보통 무엇을 수첩에 쓰시나요? 밝히기 싫다 하신 분인데. 뭐를 적냐고요 여기? 네, 답변이 되셨죠? 답변이, 네. 현철이가 메모를 자주 하는 습관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연결들 아까 말했던 거랑 이어서 말하자면은 5년 전쯤에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5년 전이 아니구나.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우주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도표로 이렇게 막 진짜 넓게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연결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런 아이디어들을 거기 이 수첩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 첫인상과 지금의 인상을 어떻게 다르신지요? 여기 코멘트 중에 두 분이 연애 썰 푸는 것 같다는 코멘트도 있었어요. 첫인상과 지금의 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영화를 찍기 전엔 너무 좋았다. 근데 부스럼 찍고 나니까 좀 달라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태연이 형은 뭐 한결 같아요.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영화를 잘 찍는, 저희 중에 제일 잘 찍는 형이죠. 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태양 감독님 의견도 한번. 저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인상이 더해진 거는 그러니까 현철이가 자기 만드는 거 또 연기 창작적인 것은 원래 뛰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느낀 거는 저희 스크립터님도 대표 역할을 했지만 약간 대표자로서 뭐 PD가 완전히 뭐 PD분도 따로 계시고 실무적인 거는 되게 잘 해주셨지만 아울러서 리더의 느낌이 예전에는 제가 잘 모르던 부분들을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소통도 잘 하는 거. 어떤 연출자로서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해주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팀을 이끄는 능력 이런 거. 안 그래도 코멘터리 영상에서 팀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끄실 때 나 좀 잘하고 있다? 달라졌다? 이런 거를 이런 게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물론 당연히 더 나아지셨겠지만 본인이 체감하실 때는 어떠신가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제가 많이 하는 게 많았어요. 그냥 제 잘만 나세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아니 뭐 선생님도 참여하시잖아요. 저희 상황이 되게 급박했거든요. 엄청 급박했고 카메라맨 등장하는 게 되게 네, 엄청 급박하게 결정된 사안이었고, 근데 그 카메라맨의 성별에 대한 논의가 이다 씨가 처음 제기를 해줬죠. 이거는 남성으로 성별이 고정이 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 소통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급박하고 쫄렸지만. 네. 네, 여러분 지금 좀 혼란스러운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인디포럼 상임 작가로서 모더레이터를 하기 위해 나왔지만 이중 첩자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스럼에, 카메라맨이에요, 여기. 네, 카메라맨으로 등장했던 연출부고 저는 조현철 감독님의 전작인 그리고 곧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할 너와 나에서도 스텝으로 같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곁들여서 코멘터리를 하자면 그때 2회차 촬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카메라맨이라는 요소가 좀 긴급하게 투입을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카메라 퍼슨이 더 맞는 말인기도 싶은 게 처음에는 그걸 카메라맨을 맡아주실 분이 이제 남성 감독님 한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세영이 성별이 여성이기도 하고 뭔가 몰래 카메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떠오르면서 이 남성이 카메라를 게다가 밑에서 찍고 있는 것 혹은 뭐 은밀한 장소에 찍고 있는 것이 좀 이 부스럭이라는 영화를 한정된 해석의 틀로 보게 할까가 좀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조건 어떤 세용의 편집증이라든지 아니면 몰래카메라 이슈로만 읽힐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저는 그 영화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만 해석되는 거는 좀 부스럭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영역을 좀 줄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 끝에 아침에 아마 촬영 준비를 하면서 급하게 이런 고민이 있다. 이 카메라맨의 성별에 대해서 카메라 퍼슨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다 되게 경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운이 많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런 현장이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또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끼고 두 분이 잘 들어주셨다. 현장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좀 관객분들의 질문을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이 모든 게 허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종종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그런 순간이 없으셨는지 혹은 삶의 의미를 두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삶의 의미보다는 사랑이라는 연료로 삶을 작동해 나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요.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분위기가 진지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아니, 약간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아니. 사랑마저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땐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무서웠던 적이 있어요. 뭐 영화 속 세영이처럼 무서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걸 다 못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때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한 것 같더라? 그건 좀 자세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람 뭐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내가 다 허상이다? 내가 내 속의 망상이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좀 안도감을 얻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를 보는 행위, 관찰하는 행위가 저한테는 지금으로서는 약간은 사랑이 필요한 행위인 거죠. 네, 이태양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요? 사랑마저 무의미하게 약간 느껴질 때는 허무하게 어떻게 하시나요?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 학교 다닐 때 시간과 지금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우주에서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게 가끔 있죠. 그런 것들이 부스럭에도 조금 묻어 있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것이 있는데 어떤 허무함을 느낄 때 이 사막에 있는 모래 하나를 옮겼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반복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없었으면 이 모래알은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어딘가 글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두 분이 지금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좀 예민하고
깊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현장에서도 느꼈어요. 그 아까 현장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은 제가 스텝으로서 카메라맨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좀 많은 현장에서 이뤄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감독님한테 어떤 의견을 드리는 것, 그리고 특히 이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는 완성되지도 않은 영화에 대해서 대단한, 잘못 말하면 월권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부스럭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 애정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두 감독님이 되게 경청을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꺼낸 거였어요.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유동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었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이제 두 감독님이 들을 수 있었고, 들었을 때도 그 현장에서 잘 지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다. 경청을 하신다 두 분은. 이렇게 좀 대답을 하면서 생각을 저 해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다른 연출분 계속 이죽거리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정상성에 대해 의심하는 순간들이 주로 어떤 때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연애 프로그램 광인 것 같은데 네, 맞죠? 많이 보죠. 이상해요. 보고 있으면 하여튼간에 남녀가 저렇게 만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이거는 무슨 다들 뭔가를 어디서 봤던 거를 다들 이렇게 학습해가지고 충실하게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새는 뭔가 자극이 더 심해졌는지 뭔가 더 미친 듯이 그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연애를 포함해서 결혼까지. 네, 이거는 그냥 매체나 연애나 이런 거에 국한된 얘기긴 한데 이거를 굳이 스케일을 달리 해서 보자면 모든 거를 다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역시나 너무나 회의적인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태양 감독님 혹시 정상성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런 때 느껴요. 현철이의 손을 보면 두 번째 손가락이 어느 정도 길이라는 걸 제가 예상하면서 만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는데 이 손가락이 내가 알던 현철이 손가락보다 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현철이라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내 인식과 다른 어떤 한 요소 때문에 현철이 전체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고 이게 뒤집어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사람과 달리 보이는. 달리 보이는. 근데 아주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만 부적절하면 돼요. 그 조건이. 그게 약간 이 부스럭 우리 같이 연출할 때 연출 원칙이기도 했어요. 혹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연출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쳐다보고 그런 거랑 여러 가지. 너무 그러니까 관객한테 너무 선택지를 많이 주지 말자. 한 번에 한 두세 가지만 헷갈리게 하자. 그렇죠. 그런 게 있었고 많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를 너무 벗어나지
지는 않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상성 안에 뭔가가 계속 뒤틀리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그게 저희들은 가장 공포스러운 지점이니까요. 비정상만 가득한 것을 보는 것보다 다 정상인데 뭐 한 요소가 뒤틀려 있으면 이제 영화를 보는 스크린이 있지만 그 뒤에 스크린이 하나 더 열리는 것 같아요. 상상을 더 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보신 버전은 티빙에서 보신 메이킹 버전이랑도 다르다는 걸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유명하게 봤던 부분은 메이킹 영상이 티빙에서 볼 때는 이제 메이킹 영상으로 따로 분류가 돼서 들어갔다면 오늘 상영한 확장판에서는 메이킹 영상을 보는 스크린, 그러니까 패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통으로. 그러니까 메이킹 영상이 스크린에 틀어져 있고 그 밑에 화면 하단에 보면은 프로그램 패널들이 앉은 뒷모습, 그리고 그 상태로 메이킹 영화를 트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편집이 그런 식으로 되니까 메이킹 영상에 관한 메이킹 영상이 되었는데 이런 확장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편집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티빙에 나올 때랑 달리 이제 자막도 없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티빙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거의 풀 버전으로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이 인디포럼 상영본을 만드실 때 티빙과는 다른 어떤 방향성을 취하셨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티빙에 공개가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제가 방송국에서 편집본을 받아서 이게 멀티캠 편집 방식이라고 번호를 누르면 이제 패널들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아빠한테 드린 다음에 아빠가 보고 싶은 장면을 이렇게 번호를 눌러서 보게 했죠. 거기서 출발.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라이브한 느낌을 아예 그냥 가지고 오면 되겠다. 사실 저희가 리얼리티 쇼를 볼 때 이거를 있는 그대로 다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제작진의 의도에 맞춰서 어떤 발언들이 삭제가 되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를 저희가 아버지가 본 버전 그대로 하면 또 아버지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태한 형이 거기서 다시 편집을 했죠.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리액션을 받고 해야 될지. 네, 이태양 감독님도 한번 편집본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볼 때 느낀 게 있었어요. 약간 아버지가 뭐 현철이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를 보고 싶어 하시는가가 이제 관객 그 한 명의 관객으로서의 또 시선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 조금 생각이 확장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거기서 이 모든 게 또 한번 다시 시작된 그런 것도 있었던. 그럼 반대로 아까 전에 결혼이나 뭐 사랑 예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코멘트를 나와서 하신 거고 그걸 티빙에서 편집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편집본을 보셨을 때의 그러니까 예능에 출연하는 자신, 예능에 출연해가지고 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신을 보았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근데 자기 모습이 화면에 나오면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제가 머리를 아마 잘못 만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머리가 왜 저럴까? 아 메이크업이라도 하고 갈 걸. 그래서 태한 형한테 부탁했죠. 색 보정을 좀 해달라고. 그 머리랑 색 보정이 그렇게 네, 색깔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버전에 저희가 한 것은 외모를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태한이 형 의도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밝혀도 돼요? 태한이 형이 자기 얼굴이 예쁜 쪽만 나오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한쪽 얼굴만 천우희 배우 쪽을 제가 안 봐요. 거기를 다 뺐습니다. 오른쪽 얼굴을 뺐습니다.
그런 선택들이 하나의 또 시네마 아닐까요? 여러 가지 다 합쳐져가지고. 네, 천우희 배우님을 안 봤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악마의 편집으로 읽힐 수 있는데 저 부모님이 천우희 배우를 싫어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범위를 또 찾아야 되니까 웃는 것을 약간 섞어 넣으면서 막 그게 좀 기술적으로 어려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자, 내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왜 현철은 마지막에 웃을까요? 현철이 마지막에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어요. 이게 되게 뭔가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냥 했어요. 별 의도가 없어요. 뭔지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그냥 울어야 될 것 같아서 울었어요. 별 의도가 없어요. 뭔가 네. 근데 태연이 형은 뭔가 편집을 하면서 의도가 생겼겠죠? 태연이 형만의? 이거는 뭐 태연이 형 의도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현철 배우의 팬들도 아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현철 배우의 연기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주현철은 배우로서는 분석이라기보다 그 순간에 느껴지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자연스럽게 자기 몸이 한 것 같고, 그리고 우는 거잖아요. 그걸 써야죠, 마지막에 편집을. 근데 그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 앞에 것과 그 하트와 여기가 이어지는 거고, 조현철이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세영을 힘들게 하는 존재인데, 그리고 존재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악역으로 그 이야기적으로 보면은 왜 울지 지가? 이렇게 화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과 우리가 처음에 얘기 나눴던 어떤 기획에 맞는 선택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은 게, 아까 시간이 아깝다 그랬잖아요. 그게 약간 어렸을 때 장면들이 하나씩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 저도 있는데 그 장면은 기억나는데 그 친구의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그 친구의 다른 것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장면만 기억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 또 생각하다 보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앤가도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혹시 혼자 상상하다가 만든 장면인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있든 없든 간에 어떤 기억 속의 뭐를 계속 그리워하는 느낌이 나이를 들수록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눈물이 뭐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용이가 미진이를 진짜 사랑한다고 느꼈거든요. 그 멜로선이 저한테는 가장 강하게 왔는데,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세용이가 미진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철 씨는 어떻게? 네, 저도 맞습니다. 관객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게 좀 비슷한 질문이라서 묶어서 드리자면, 그 전체 관람가 전체를 이제 영화로 만들고 싶은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제작진과 협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를 듣고 싶다. 이 질문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사실은 영화 메이킹, 그러니까 방송국 메이킹
사이에 저희가 대본을 쓴 가짜 메이킹을 하나를 찍을 예정이었는데 이게 뭐 방송국의 어떤 니즈와 맞지 않았나 봐요.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촬영 하루 전인가? 이거는 저희가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 우리가 대본을 짠 가짜 메이킹은. 그래가지고 이제 망했다 싶어서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방송국에 어떻게 휘둘리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영화를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스토리를 생각하실 때 메시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니고 그냥 장면인 것 같아요. 그냥 장면. 영화의 첫 장면일 수도 있고 마지막 장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첫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이 떠오른 다음에 그 사이를 이어가는 과정을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부스럭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떠오른 장면이 혹시 있었을까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장면이 제일 먼저인지는 잘 기억이 몇 개가 합쳐졌던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도 네, 어떤 분께서 지금도 현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부스럭의 한 파트인가요, 저희는? 사실 그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거 자체도 약간 꾸며볼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지금 귀찮았죠. 이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네. 장난을 쳐보면 쳐볼 수는 있는데 좀 무슨 기력이 없어.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 과정 자체가 영화보다 더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소통하는 느낌이 더 들고 이번 영화도 그런 모습이. 그러면 이 영화가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상상했던 것?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찍고 나서 공개하기 전까지 조금 되게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어떤 반응을 얻을지. 왜냐하면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확신을 못 가지겠는 게 그러니까 부스럭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그거였어요. 두 가지 방향의 목표가 상충하는 목표가 같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세영 입장에서 체험하듯이 영화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관객이. 두 번째는 이 세영을 밖에서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낯설게 한다. 근데 이 낯설게 하는 것과 그 세영에게 몰입시키는 것이 연출적으로는 약간 충돌하는 거라서 그게 이제 막 그 조절이 막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태한이 형 입장보다는 약간 빠져서 보는 입장이었고 세영이 그러니까 현실이 약간 붕괴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에도 저는 좀 과격한 방식을 취해도 된다. 그러니까 논리를 좀 많이 건너뛰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했고 근데 태한이 형 의견을 되게 촘촘하게 메꾸려고 했죠. 매 씬마다 이게 다음 컷으로 넘어갈 때 관객이 뭘 인지하고 어떤 정보를 듣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정보가 어떻게 변하고 하는 것들을 태한이 형이 엄청 신경을 썼었던 것 같고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거를 태한이 형의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보셨을 때
이해를 하실 것인가? TV에서 딱 들고 봤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딱히 기대는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그 자체 이거를 찍는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러면 혹시 어머니께 보여드리셨나요? 생각보다는 더 이제 몰입하셔서 보고 그 뒤에 상황도 현철이가 알고 하니까 이 자체를 또 되게 좋게 보셨죠. 현철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얘기를 또 많이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되는 정도의 어떤 그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철 감독님 아버님께서도 이제 메이킹 영상을 멀티캠으로 보셨잖아요. 네, 그건 특히 뭐 리모컨 누르듯이 원하는 화면을 움직이면서 보셨던 것 같은데 그때 혹시 아버님께서 뭐 하신 말씀이 없으셨는지. 아빠요? 그냥 보고 나서 눈을 감고 계셨어요. 계속. 네, 그게 네 말은 아예 없었어요. 편집을 다 했다 이런. 아, 네. 눈을 가만히 감고 계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질문 하나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부스럭 제목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좀 피해간 질문인 것 같아서요. 부스럭 제목에 대해서 약간 질문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소리에 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고 부스럭 제목을 어떻게 출발하셨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출발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그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부스럭이라는 단어의 어감으로 출발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스럭에 대해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93년쯤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침에 뭐 일어나서 부스럭 거리는 소리를 자다가 깨서 들었을 때 그런 과거에 대한 기억 같은 것을 연상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됐죠 부스럭이? 글쎄요. 어떻게 됐나요? 뭐 어쨌든 부스럭에 맞는 게 된 건가요? 마지막에 카메라는 보시락거리니까 그 소리가 마지막에 남아 있죠 조금.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시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슬슬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질문이 많으실 거고 여기 현장에서도 질문이 수월하게 풀리지 않은 그리고 궁금증이 오히려 더 커졌을 관객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두 감독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떠오른 거는 아무래도 영화 만들기에 관한 영화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스럭 뭐 파트 3, 파트 4에 같이 함께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부스럭이라는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 현장에서 그 영화 생태계 그리고 영화랑 예능과 이런 방송 생태계에서 고민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 그러니까 부스럭을 탄생시킨 게 아닌가. 애초에 기획이도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두 감독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가시면서 부스럭 소리를 안고 가셨으면 그리고 부스럭을 또 내쉬고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를 마쳐보겠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앞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트시잖아요, 작품을. 너와 나라는 작품을 이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개랑 같이 지금 근황이랑 뭐 앞으로 준비 중이신 작품들 소개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너와 나를 제가 살짝 먼저 봤는데 너무 울었어요. 꼭 부산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같이 소통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뭐
저 사실 지금 생각했는데 부스럭을 하면서 제일 바랬던 그거는 이거를 통해서 영화를 본 뒤에 이 관객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림을 저희는 바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욕을 하든 뭐 해석을 내놓든 저희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영화를 찍었으니까요. 그런 소통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그냥 한번 즐기고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고 너와 나도 역시나 그런 영화일 거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비행은 매달 마지막 주에 독립영화 상영을 하면서 포럼이랑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퇴장을 하시고 저희가 이따가 로비에 한 10시 20분 정도까지 감독님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극장 마감을 위해서 10시 20분 이후에는 좀 퇴장을 해주시면 인디스페이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